캐서린 맨스필드 원작 가든파티 3부작 일부를 들으시겠습니다. 날씨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특별히 주문을 한다고 해도 이보다 완벽하게 가든파티에 어울리는 날씨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바람 한 점 없이 따뜻하고 하늘엔 구름 한 점 떠 있지 않았다. 정원사가 새벽부터 일어나 잔디를 깎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베이지 꽃이 있던 자리의 잔디와 장미 무늬가 새겨진 검고 평평한 돌이 더 빛나 보였다. 장미꽃이야말로 가든파티의 장식으로 사람들의 호감을 끄는데 가장 잘 어울리는 꽃이다. 장미 자신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듯 자만스럽게 활짝 피어있다. 녹색의 나무들은 마치 천사의 방문을 받은 것처럼 꽃을 향해 몸을 숙이고 있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인부들이 천막을 치러 왔다. 천막을 어디에 치면 좋을까요, 엄마? 얘야, 나한테 물어봐야 소용없어. 올해 너희들에게 모든 걸 이리마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말이야. 날 엄마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특별하게 초대된 손님 정도로 생각하렴. 그러나 매기는 인부들에게 가서 이것저것 일을 시킬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아침 식사 직전에 머리를 감은 그녀는 초록색 터번을 두른 채 아직 마르지 않은 밤색 곱슬머리를 두 벌에 찰싹 붙이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던 것이다. 로라야, 네가 가야겠다. 넌 예술가 타입 아니니. 정말? 막 아침 식사를 하려던 로라는 버터 바른 빵 한 조각을 손에 든 채 날아가듯 뛰어나갔다. 집 밖에서 뭔가 먹을 수 있는 핑계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이것저것 배열하고 정돈하기를 좋아했다. 어디가 좋을까? 저쪽이 나을 것 같은데. 셔츠 차림의 남자 4명이 정원 사이로 난 작은 길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천막이 감겨져 있는 장대를 손에 들고 어깨에는 큼직한 연장통을 둘러매고 있었다. 인상적인 모습이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버터빵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나 어디다 놓을 데도 없었다.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었으므로 빵을 든 채 남자들 옆으로 다가갔다. 얼굴이 빨개지기는 했으나 애써서 엄숙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약간 근시인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안녕하세요. 로라는 어머니 목소리를 흉내내서 인사를 했다. 그러나 자신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꾸민 것 같이 느껴져서 공연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이번엔 어린 소녀처럼 말을 더듬거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천막 때문에 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가씨. 키가 후리후리하게 크고 얼굴에 주근깨가 있는 남자가 말했다. 예, 그 일 때문에 왔습니다. 그의 미소는 매우 상냥하고 친근했다. 로라는 곧 자신감을 되찾았다. 참 보기 좋은 눈을 가졌구나. 검푸른 빛이 도는 아주 멋진 눈이야. 로라는 다른 사람에게로 눈을 돌렸다. 그들 역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의 미소는 기운을 내세요. 당신을 물어뜯지는 않을 테니까요. 라고 그녀를 격려하는 것 같았다. 모두가 참 좋은 사람들이야. 게다가 얼마나 상쾌하고 멋진 아침인가. 하지만 그런 얘긴 꺼내지 말아야지. 이 사람들을 사무적으로 대해야 해. 천막 치는 일을 해야 하잖아. 로라는 마음속의 생각들을 잠시 접고 사무적으로 물었다. 저기 백합이 있는 잔디밭 쪽이 어떨까요? 괜찮지 않겠어요? 일꾼들은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다. 키가 큰 일꾼이 느긋한 태도로 로라를 돌아보며 말했다. 별로 좋지 않은데요.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아요. 아시겠지만 이런 천막 같은 것을 칠 때는요, 어딘가 눈에 팍 띄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제 말 아시겠어요? 로라는 자신이 받은 교육을 의식하고 일꾼이 자기에게 눈에 팍 띈다라는 투의 말을 하는 것은 예의에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뜻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좋아요. 그럼 테니스 코트 구석 쪽은 어떨까요? 왼쪽 구석으로 악단이 자리 잡을 건데. 악단이 올 예정이라고요? 얼굴이 창백한 일꾼 하나가 말했다. 그는 검은 눈으로
테니스 코트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아주 작은 악단일 뿐이에요. 악대가 아주 작은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도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을 것 같았다. 그렇다면 아가씨, 저기가 어떻겠습니까? 저기 나무 한 말입니다. 저기라면 아주 안성맞춤 같은데요. 그는 지금 카라카 나무를 말하는 것이다. 그 나무들은 넓고 반짝거리는 잎사귀가 달려있고 노란 열매들이 탐스럽게 열려있는 아름다운 나무였다. 저 멋진 나무를 천막으로 가려야만 하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미 일꾼들은 장대를 어깨에 메고 그쪽으로 가고 있었다. 키 큰 일꾼만 혼자 뒤에 남았다. 그는 허리를 굽혀 라벤더 나무가지를 꺾어서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그리고는 그 향기를 맡았다. 로라는 그의 행동을 보면서 카라카 숲에 대한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는 그에게 그만 감동해버린 것이다. 라벤더 향기에 마음을 쓰다니. 내가 알고 있는 남자들 가운데 몇 명이나 저런 데에 마음을 쓸까? 얼마나 멋진 일꾼인가. 로라는 자신과 같이 춤을 추기도 하고 일요일 밤이면 식사를 하러 오기도 하는 멍청한 남자친구들보다 저런 일꾼과 친구가 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았다. 이런 남자라면 훨씬 더 잘 사귈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건 안 되겠지. 이 모든 게 다 말도 안 되는 계급 차별 때문이야. 그때 나무망치로 뭔가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휘파람을 부는 사람도 있었고 노래하듯 고함을 지르는 사람도 있었다. 어이, 친구! 그쪽은 어때? 괜찮아? 어이, 친구라니. 얼마나 친근감 있는 말인가. 로라는 키가 큰 일꾼에게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얼마나 그를 흉엄을 없이 느끼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자신이 하찮은 인습 따위는 경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로라는 버터 바른 빵을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그리고 나니 마치 자신도 일꾼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전화! 어디 있니? 전화야, 전화! 네, 가요! 그녀는 미끄러지듯 잔디를 뛰어넘고 계단을 올라 베란다를 가로질러 현관으로 들어갔다. 현관 홀에는 아버지와 오빠 로리가 사무실에 나가 채비를 하고 있었다. 로라는 어쩐지 갑자기 자신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로리에게 달려들어 살짝 그를 껴안았다. 난 정말 파티가 좋아. 오빠는? 나도 좋고 말고. 로리는 다정하게 대답해주고는 자기도 역시 누이 동생을 안아주었다. 자, 어서 가서 전화 받아야지. 아, 참, 전화가 왔다고 했지. 여보세요? 아, 그래, 키티구나. 점심 먹으러 안 올래? 아, 그냥 이것저것 있는 대로 준비한 식사야. 샌드위치 몇 조각이랑 메린 과자 조각, 그런 것들. 정말 좋은 날씨 아니니? 너 흰 옷 입고 올 거니? 나도 꼭 그렇게 할 거야. 잠깐만. 지금 어머니가 부르시는가 봐. 어머니, 왜 그러세요? 잘 안 들려요. 지난 일요일에 쓰고 왔던 그 귀여운 모자를 또 쓰고 오라고 해라. 지난 일요일에 네가 쓰고 왔던 귀여운 모자 있잖아. 그걸 쓰고 오래. 알았지? 1시에 와. 안녕. 로라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머리 위로 두 팔을 올려 심호흡을 하면서 팔을 쭉 뻗었다가 다시 얌전하게 내렸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귀를 기울였다. 집안은 가볍고 분주한 발소리와 끊이지 않는 말소리로 생기가 넘치는 것 같았다. 주방으로 통하는 초록색 문이 계속 열렸다 닫혔다 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키득거리는 듯한 길고 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딱딱한 바퀴가 달린 무거운 피아노를 옮기고 있는 것이었다. 햇빛이 만든 작은 점 2개가 하나는 잉크병 위에서 다른 하나는 은빛 사진틀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은빛의 따뜻하고 작은 별. 그녀는 그 별에 입을 맞추고 싶었다. 현관벨이 울리자 세디가 재빠르게 문을 열어주었다. 세디야, 뭐야? 꽃가게에서 왔대요, 로라 아가씨. 현관 바로 안쪽에 연분홍빛 백합꽃 화분이 가득 놓여 있었다. 다른 꽃은 없었다. 모두 백합뿐이었다. 커다란 연분홍꽃이 활짝 피어 빛을 발하는 듯 했으며 밝은 심홍색 줄기 위에서 싱그러운 향기가 풍겼다. 이럴 수가. 로라의 목소리는 신음소리와도 같았다. 그녀는 타오르는 듯한 백합의 붉은 빛에 몸을 덮이기라도 하듯 그 앞에 웅크렸다.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서, 입술 위에서, 아니 그녀의 가슴 안에서 백합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만 같았다.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꽃을 주문한 사람은 없을 텐데. 잘못 배달된 게 아니란다. 마침 그때 쉐리단 부인이 나타났다. 내가 주문한 거야. 어때? 예쁘지? 어제 꽃가게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이 꽃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봤단다. 그리고 갑자기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칸나 백합을 마음껏 사보고 싶었지? 가든 파티가 좋은 핑계가 된 셈이야. 그렇지만 어머니께선 이번 가든 파티는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아, 얘야. 넌 융통성 없는 어머니는 싫지? 현관안 통로 양쪽에 나란히 놓아주세요. 로라, 그러면 괜찮겠지? 네, 어머니. 좋아요. 응접실에서는 메그와 조즈, 사람 좋은 키 작은 한스, 이렇게 세 사람이 덤벼들어 겨우 피아노를 옮겨놓고 있었다. 잘했다. 자, 이젠 이 커다란 소파는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한스, 너는 이 테이블을 날라줄래? 그리고 청소하는 사람들을 불러와서 융단에 난 테이블 자국을 말끔히 지워달라고 해. 조즈는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하인들도 그녀가 시키는 일을 잘 따랐다. 그녀는 언제나 그들에게 어떤 연극 속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느끼게 했다. 피아노 소리가 어떤지 좀 들어봐야겠어. 오늘 오후에 노래하라고 요청받게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조지의 얼굴에는 노래의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내 목소리 괜찮죠, 엄마? 그때 세디가 들어왔다. 저 마님, 요리사가 샌드위치에 꽂을 작은 깃발이 있는지 묻는데요. 샌드위치에 꽂을 깃발이라니? 그녀의 얼굴 표정을 보고 아이들은 그것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10분 안에 갖다 주겠다고 요리사에게 일러라. 로란, 나랑 같이 흡연실로 가자. 봉투 뒤 어딘가 장식용 깃발에 써놓을 샌드위치 종류를 써놨거든. 나 대신 그걸 좀 옮겨 써줘야겠어. 매그, 넌 그 젖은 머리 좀 말리렴. 조 좀 빨리 가서 옷 좀 갈아입고. 자자자, 어서 서둘러야 해. 참, 깜빡했구나. 조즈, 너 주방에 가서 요리사 좀 잘 달래주렴. 오늘은 왠지 그녀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더구나. 로라는 어머니가 지시한 일을 모두 마친 후 그것을 가지고 주방으로 갔다. 이렇게 멋진 샌드위치는 정말 처음이야. 아가씨도 참. 주방에서는 조지가 계속 요리사의 비위를 마치고 있었다. 그러나 요리사는 조금도 심통을 부리는 것 같지는 않았다. 고드버 상점에서 사람이 왔어요. 세디가 알려왔다. 이는 슈크림이 도착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고드버 상점은 슈크림으로 너무나 유명해서 아무도 집에서 그것을 만들어 먹을 생각을 하지 않을 정도였다. 세디야, 바다다가 식탁에 놓아주렴. 물론 로라와 조주는 이제 슈크림의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어린 아이들은 아니었다. 그래도 역시 슈크림 쪽으로 눈이 자꾸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정말 대단히 맛있어 보였다. 아주 아름다운 깃털처럼 가벼워 보이는데. 아가씨, 하나씩 드셔보세요. 어머님께 말씀 안 드릴게요. 아침 식사를 막 끝내고 나서 슈크림을 먹더니 생각만 해도 속이 거북해지는 것 같아. 그러나 잠시 후 조주와 로라는 모두 슈크림이 묻은 손가락을 빨고 있었다. 거품이 알맞게 인 맛있는 크림을 맛볼 때에만 볼 수 있는 표정. 황홀해진 눈빛이었다. 조즈, 우리 정원으로 나가보지 않을래? 사람들이 천막을 어떻게 치고 있는지 보고 싶어. 그 인부들 말이야. 정말 멋진 사람들이야. 그러나 정원으로 향하는 뒷문은 요리사와 세디,
고드보의 점원과 한스가 모여 막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지금까지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1888년 뉴질랜드에서 유복한 실업가의 딸로 태어난 캐더린 맨스필드는 영국에서 음악 공부와 함께 작가로서의 삶을 살았는데요. 34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기까지 오랫동안 폐결핵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캐더린 맨스필드의 주요 작품과 작품 세계에 대해 국민대 영문과 정명희 교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캐서린 맨스필드는 단편소설 작가로서 영국에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녀가 비록 34세라는 젊은 나이에 유절했지만 그녀는 20세부터 시작해서 약 14년간에 걸쳐서 80편이 넘는 단편소설을 남겼습니다. 물론 그중 꽤 많은 작품들은 미완성작입니다. 20편이 넘는 작품이 미완성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작품을 자신이 물론 완성할 수도 있었겠지만 기계적으로 완성하는 것은 굉장히 경멸했었고요. 자신의 내면의 어떤 흐름에 부응하는 그런 작품들을 쓰려고 노력했고 아마도 그 결과로 그렇게 많은 미완성작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같은 시기를 살았으면서 맨스필드와 마찬가지로 거의 광적으로 글쓰기에 집착했고 또 글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버지니아 울프라고 하는 작가는 맨스필드가 34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사망한 후에 그녀를 평하는 글에서 그녀는 끔찍하게 민감한 마음, 아주 terribly sensitive mind라고 하는데요. 그런 마음의 소유자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병적으로 민감한 그녀의 감수성은 그녀가 오랫동안 폐결핵과 싸웠다는 사실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녀가 영국인이지만 뉴질랜드 태생으로 런던에 어른이 되어 돌아왔고 계급 의식이 너무도 강력한 영국 사회에서 특히 엘리트 의식이 굉장히 투철한 문인 사회에서 뿌리 내리기는 사실 불가능했었거든요. 언제나 그녀는 고향을 잃어버린 이방인으로서 자신의 자랐던 뉴질랜드에 대해서 그리움을 느꼈고 또 영국 사회에서는 언제나 소외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녀가 또한 런던의 사람들, 그들의 삶과 사고방식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생각했고 그런 비판적인 시각에서 글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겠죠. 런던 사회에서. 그녀의 대표작으로는 저희가 읽는 가든 파트를 비롯해서 Prelude, 천상의 행복이라는 뜻의 Bliss, 페미니스트 색채가 굉장히 짙은 Late Colonel's Daughter, 돌아가신 대령의 따님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주누 파를루파 프랑세스와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